제가 멘토링 전문 강사예요.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전문 강사예요. 삼성국 장학재단 대학생 봉사단 그분들도 지역아동센터로 멘토 나가는데 거기도 같이 했었고, 포스코 건설 멘토링 봉사단이 있는데 포스코 건설의 멘토링 봉사단은 실적이 0건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매칭을 하려고 하면 전 못해요. 다 그런 거 아저씨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적이 한 건이라도 늘어나게 해달라고 저한테 교육을 부탁을 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도 작년에도 교육청에서 똑같은 저희 멘토 성장학교 했을 때도 제가 강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오늘 군포 안에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군포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들었겠죠. 돈도 마련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제가 삼성국 장학재단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좀 지역에서 오래된 선생님들만 불러가지고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 애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노원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24개나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긴급 돌봄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긴급 돌봄은 지금 코로나 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활동을 하는 걸 긴급 돌봄이라고 해요. 사실 여기 벌써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해보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지금 사실 긴급 돌봄이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 이게 긴급 돌봄이 아닌 거잖아요. 일상 돌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름은 긴급 돌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어려운 동네가 있는데, 똑같은 곳에 이제 나가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말하기를 학습 격차가 7배 정도 벌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SBS에서 기사가 났는데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했냐 그랬더니 학원비를 2배로 쓴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생활비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특강이 뜨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도 하고 뒷집에도 하고 다 하는데 나만 특강 신청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특강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학원비가 평상시에 2배를 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회사 동료들이 자기 얘기도 하면서 나도 그래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좀 안정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잘 되는 친구들은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충분히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귀찮게 학교 안 다녀도 되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소수 정예로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트럭에 나가면은 온라인,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가요. 중학교는 한 달 동안 일주일을 가고, 고등학교는 격주로 가고, 고3만 맨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가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벌써 단원, 진도는 6단원까지 나갔어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알던 것도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나누기 하는 거 까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이 너무너무 크시고요. 우리 지역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습 멘토링 할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삼성국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15회기 정도 파견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 예산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게 돼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그 군포 지역에서, 그러니까 금방 손을 들었겠죠. 무려 24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깐 여기 몇 장만 보면은요, 군포가 되게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여기 군포의원 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받으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5대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좋은 곳이면 5대가 공덕을, 거기다가 저희 신도시는 잘 나가는데 요즘은 좀 이제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집값도 안 오르고 해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이제 구도심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적죠. 청소년 공간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없어요.
저는 이제 당동에서 기쁨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을 때는 당동이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 푸드트럭 하느라고 3번 일동에 가보니까 거기는 훨씬 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저소득 계층 학생 숫자는 줄었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동네는 더 못 살게 되는 게 아이들의 소득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하는 게 아이들 형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이제 4가지 자료집 11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군포에 약 40개 기관의 아동 청소년 기관 관련된 기관이 모여서 만든 군포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지 몰랐는데 다단계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다단계긴 해요. 아동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다단계. 근데 돌봄, 교육, 거점, 위기 청소년 4가지의 아젠다를 여기서 저희가 도출을 했어요. 몇 년간의 이제 고민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뭐냐면, 교육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기존에 괜찮은 애들은 괜찮은데 이 돌봄이 안 되는 친구들, 가정에서 돌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교육을 잘 배워야 되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느린 학습자라든지 요즘 그렇게 말을 하죠. 경계선 지능이라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하고, 또 다문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 친구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님한테서 그런 거 배울 기회가 적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학습 멘토링을 생각할 때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한글을 깨쳐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예를 들면 한글도 모르는 친구가 있고 곱하기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고 내년에 한 학년을 올라가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최소한 어제 삼성동 장학재단에서도 선생님끼리 논의한 얘기가, 그래도 한글은 해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읽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영어 수학 어려운 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기초선, 그래도 뭔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선생님, 멘토, 친구가 되는 지역에서 아이들 만나기. 여기 이제 꼭 지역아동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이번에는 매칭이 돼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신 선생님들은 처음에 애들을 만났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네. 너무 무기력하거나 하기 싫거나 모르겠다고만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1대1로 매칭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를 1대1로 같이 있지 않고서는 이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그 아이가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예. 항상 그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얘 왜 이래 하지 말고, 얘가 이런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무슨 심리학적으로 뭐 생애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까칠하게 굴거나 엄마 말 안 듣거나 선생님한테 반할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대로 전달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해해주면 돼요.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는 다 누가 도와줬어요. 누군가 참아줬고, 누군가 견뎌줬고, 누군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나를 성장하게 했던 어떤 선생님들 중에 한 명처럼 내가 이번에는 역할을 좀 해보자. 되게 근사한 포지션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법원 수위 운동본부에서는 이제 그거에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웃기잖아요. 헌법원 수위 운동본부. 왜 헌법원 수위 운동본부냐, 인형 만드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헌법원 수위 운동본부는
그 해리 할로우 박사라는 1950년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책 거의 처음에 꼭 나오는 박사님 실험에서 따온 거예요. 그 헝가원숭이하고 철사원숭이가 있었는데 엄마 없는 새끼 원숭이를 놔뒀더니 어디로 갔냐, 그 실험인데 이게 젖병이 달려 있는데도 철사원숭이한테 안 가 있고 헝가원숭이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헝가원숭이도 별로 착하게 생기지도 않았죠. 약간 로봇같이 생겼는데 그 닿는 느낌이 포근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도 뭐 이렇게 방도 따로 쓰게 하고 체벌도 심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교육 방식이 점차 바뀌어서 요즘처럼 다른 그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영장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제공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과 돌봄이다 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정서적인 지원과 돌봄을 해주는 사람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동네에.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혹시 바쁘시더라도 이모 삼촌도 있었고 동네 아줌마도 있었고 앞집 옆집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형도 또 같이 노는 집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돈벌러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헝가원숭이 역할을 해줄 부모님 대신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저희는 이걸 교육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연 생태계에서도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그 생물들이 잘 못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육 생태계도 파괴가 되면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여기는 그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뭐 왕따라든지 뭐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 풍경도 많이 무너지게 돼요. 제가 우리 딸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25살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이제 그 무슨 참관 수업 갔는데 앞에 두 줄만 앉아있고 나머지 다 엎어져 자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참관 수업이면 좀 청소도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뒤는 쓰레기장 같은 거예요, 교실이. 우리 때랑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예. 이러한 사태를 봤을 때 도대체 교육 생태계가 그렇게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지금은 학교에서 사실 남은 기능이 평가 기능밖에 없죠. 온라인 로그인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푸드트럭의 친구 중학교 수리중학교 다니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1학년 이번에 입학한 친구한테 어떻게 온라인 교육은 들을만해? 길고 재미없어요. 다 게임해요. 걔는 옛날에 전교 회장했던 애라서 똑똑한 애인데 맨날 게임만 해요. 그리고 그 공부는 어디서 해? 학원에서 해요. 담임 선생님이 등교하는 주간에 가면 매일 하는 말이 전화 좀 받아. 로그인해.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얘기만 한대요, 학교 선생님이. 이 학교 선생님이 할 얘기냐고요. 여기 왜 웃으시냐면 군포초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육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 애들을 그런 교육은 어디서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죠. 또 하나 이제 유의미한 실험이 있는데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실험인데 여기 1955년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본 것 같죠. 주라기 공원의 무대가 된 배경이 된 그 섬인데 여기서 무려 800명의 아이들을 30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단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800명의 아이들을 3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200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정신병에 걸렸다든지 몹시 가난하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그런 가정의 상황이 있는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은 잘 못 클 거야. 다 그렇게 예측을 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30년 후에 봤더니 이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이 중에 약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그 원래 다른 600명의 애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훌륭하게 컸지? 하고 역으로 추적해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한 명 이상의 어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른은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 성직자, 학교 선생님, 뭐 할머니, 아니면 뭐 이모 삼촌, 동네 사람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한 명 이상의 자신을 믿어주는 좋은 어른이 있는 그 아이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이 현관원숭이 이론이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자기가 많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약간 그래서 이제 우리 유희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아청 교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보고 아동 청소년 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돼요. 18살 때까지만. 그 이후는 책임 못 집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제 기준. 그래서 무조건 18살 때까지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돼요. 그게 어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모른 척하고 있고 죄송해요. 저는 사단법인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될 거야. 교육청 아니니까. 사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지금 학습 결손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냥 코로나로 자기만 책임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요즘은 사실 돈만 없다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롤모델이 없거나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거죠. 삼성동 장학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이제 수급자 가정의 어떤 친구를 3대를 조사를 했는데 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규직이 주변에 없으면 내가 정규직이 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적겠죠. 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만 있고 그러면 쉽게 또 오토바이 타는 일을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보면은 요즘 부러진 사다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시면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좀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됐는데 잘 하시겠죠? 일단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 교육할 때 어떤 멘토 선생님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선생님 제가 맡은 친구가요 맨날 제가 자꾸 잘했어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칭찬해주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는 칭찬받을 리가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왜 제 말을 안 믿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 때까지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으면 칭찬이 그냥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FM으로 모범생 착하고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어도 그 아이 너는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주변의 어른들은 계속 반영을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어머, 야 너는 정말 예리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되게 핵심을 잘 씹어내는데 얄미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 참 예리하구나. 넌 정말 씩씩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반영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17살이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나는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야단만 맞고 그러니까 뭔가 해볼 엄두도 17살이지만 못 내고 선생님이 너 이거 잘하는 거야 그래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이 왜 좌표 있잖아요. X축, Y축. X축, Y축이 내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몇 번째 있는 방파 같은 걸 쏴서 돌아올 때 내가 여기쯤 있구나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이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친구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런 걸 잘 못해줘 바빠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를 하라고 멘토를 사실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못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대체 왜 못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자세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날 어떻게 만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친구를 처음 만날 때 나는 준비를 할까? 그 생각을, 그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나는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억지로 부드러운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가시면 돼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머릿속으로 굴려보시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다가가시면 돼요. 그러면 첫 만남을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여기 해보신 분들 첫 만남할 때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러면 안 돼. 첫 만남을 할 때 공부를 하면 그냥 나는 공부 도우미밖에 안 돼요. 채점해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해야지. 우리 15번 만날 건데 그동안 우리는 뭐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이로 유지를 할 건지. 예를 들면 핸드폰 쓰는 거. 애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핸드폰 쓰는 건데, 그 센터나 학교에서는 핸드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을 못하는데 여기 멘토 선생님들 되게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멘토 선생님 무슨 게임해요? 폰 좀 줘봐요.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폰 잠깐만 봐도 돼요? 선생님 무슨 게임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마음 착한 선생님 주잖아요. 그래 봐. 그 순간 이제 이 관계는 만만하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선생님 핸드폰은 선생님이 만질게. 그리고 우리 이거 하는 1시간 동안 안 하는 걸로 하자. 50분 수업하시고 10분 쉬시면 돼요. 안 하는 걸로 하자. 라든지. 할 때 뭐 몇 문제를 같이 풀고 우리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너가 이걸 잘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주겠다. 이런 규칙을, 아니면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 욕구 파악을 해야지. 야, 선생님이 하라고 했지만 너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이 기간 동안에 너는 뭘 하고 싶니? 저는 뭐 구구단을 다 외우고 싶어요. 한글을 받아쓰기를 잘하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좀 큰 친구, 13살 6학년 친구들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어떻게 나는 할 건지를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목표. 첫 만남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 정하기 되게 중요해요. 목표가 되게 이상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멘토링 시간에 늦지 않고 잘하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학습적 성과가 아니어도 돼요. 제가 재작년 말부터 1년 동안 멘토링을 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6학년 남자친구인데 처음에는 멘토링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잘 못해요. 그 시간 맞춰 오는데 한 3달 걸렸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오는, 그리고 모든 다 전화하고 서로 연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잘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제가 그 친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걸 놓지를 못하는 손에서 뭐 할지 정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그 친구가 자전거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선배들한테 아주 개념 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미움을 받고 있죠. 근데 첫날 이제 자전거 만들기 수업을 해서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렸니? 제가 제일 공간에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어떤 지식도 알고 있지 못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엄마랑 둘이 사는데 아기 때부터 그냥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다 되게 일상적인 삶을 배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묶어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를 찾아와 그랬는데, 그렇게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핸드폰에 지도 기능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거기 지도 보고 찾아와. 그럼 네 위치가 빨간 점이 있으니까 거기, 선생님 그런 걸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어도 이 친구가 삶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키고 또 익혀가고 하는 거를 찬찬히 배워가는 거죠. 몇 번 데려다 줘요. 구박하고. 또 저 옛날에 관악단 할 때 생각이 그때 엄청 많이 나는데, 자전거 잊어버렸다고 하고 우라통이 확 치밀면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공연해야 되는데 악보집 두고 왔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방 놔두고 왔다고 하거나, 슬리퍼 신고 오거나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공연해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오고. 그것 때문에 운전하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참아줄 수 있죠. 얼마든지 100번도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착하게 해주지 말고 아이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것.
그래서 이거를 잘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15번의 만남을 오늘은 무슨 단어 몇 문제 풀었고 90점 맞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랑 한 7번 만났을 때랑 또 마지막에 15번째 만났을 때랑 뭐가 달라졌는지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굉장히 성장이 느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첫날 만났을 때 애들이 거의 학습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학습도 학교에 되게 원망스러운 게 학교에서 이미 너무 이미지를 확 망쳐버렸어요. 온라인 학습 지금 지겹고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만들기 프로그램도 싫어해요. 온라인으로 뭐 꾸러미 줘서 그거 보면서 만들고 하는 것도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거든요.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해가지고 과제해야 되는데 1학년 저학년일수록 그런 학습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얼마나 앞으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멘토링을 할 때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될 수 있으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느리게 가르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 얼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는데 오늘은 이 정도 달성을 한 것 같다. 이런 걸 그거를 잘 기록해 주시고 오늘은 나한테 얘가 편지를 줬어. 선생님 고마워요. 쪽지를 줬다. 오늘은 사탕을 받았다. 이런 것도 쓰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거나 성장하거나 뭔가 진전이 있는 부분을 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시지 말고 처음에 착하고 부드럽게 여러분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말 안 듣고 막 떼쓰고 해가지고 똑바로 안 할 거야 똑바로 앉으세요 이러면 저 선생님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똑같아 이러면서 야 완전 개사기였다 알고 보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다 실망을 하죠. 근데 처음에 아주 깐깐하고 고지식하고 피도 안 나올 것 같이 막 핸드폰도 안 돼요. 뭐 선생님 저 이거 해보면 안 돼요. 선생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계속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영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뭔가 성과가 있을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이 아이는 이 선생님 좀 괜찮은 사람이네. 덴번에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올해 말에 15회기 마쳤을 때 중에 한 번 선생님 좀 착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좀 착한 것 같아요. 이 말 한 번 들어야 돼요. 처음엔 안 들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많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냥 첫 보면 알아요. 딱 간 보고 좀 열심히 해줘야겠네. 좀 대강 떼어야겠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정말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고 그냥 1시간 하면 10,000원 생기니까 그냥 1시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아이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참 살만한 세상이네 그런 선생님도 있고 나도 그런 나중에 대학교 꼭 가서 멘토링 한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만 하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성공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어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욕을 엄청 생각보다 잘해요. 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도 충격받지 마시라고요. 혹시 지역안전센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나랑 둘이 있을 때만 아이 씨발 이러면서 욕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심하게 욕한다. 아니죠. 어떻게 유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감히 유희 선생님 옆에서 아무도 못하겠구나. 이정원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 어디서 그래서 EM이 이러면 이런 친구 있어서 내가 시험 보여준 거야. 그럼 어떻게? 겁나 빵쳐 나가버려? 네, 그럴 때는 욕을 너무 딱 관찰해봤더니 평상시에 내숭 떨고 있다가 나만 만만하게 보고 얘가 나한테 막 한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실무자 선생님한테 일르시면 돼요. 선생님! 왜냐하면 애들이 그 센터나 여기 모든 곳에 물론 이제 학교 여기 삼성초등학교에서 따로 하는 친구들은 쫄아갖고 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도 낯설고 선생님도 낯설어서 쫄아갖고 말 잘 들을 건데 익숙한 환경에서 할 때는 그 규칙과 룰을 깨고 싶어 하는 게 애들의 인지상정이라 특히 이렇게 규칙을 잘 모르는 선생님이 왔다. 그러면 계속 건드려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하지만
대하면 열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잽싸게 일러서 원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릎에 자꾸 앉는 아이라고 했는데 스킨십 문제예요. 이렇게 요즘 제일 예민한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여학생, 남학생 다 상관없어요. 그 스킨십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애들이 유난히 너무 귀여운데 너무 무릎에 안고 막 칭칭 이렇게 착착 감기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되죠. 예. 오해받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애들도 그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머리 정도 잘했어, 쓰다듬어 주거나 하이파이브 정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비밀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제가 경험한 일인데, 우리 옛날에 그 굉장히 예쁘고 순진한 대학교 1학년 여자 선생님이 이제 저희 수학을 가르치러 오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쯤 지났나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너무 걱정이 돼서요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리키는 친구 땡땡이 있잖아요. 그 땡땡이가요 암이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암인데 엄마나 선생님들이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어요. 근데 비밀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선생님이 그 20살 예쁜 착한 여자 선생님이 2달 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땡땡이가 정말 암에 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땡땡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왜 그랬을까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 혼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 저하고 비밀이에요. 선생님 아무한테나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센터나 학교에 계시는 지도 선생님들은 그런 원칙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얘기하셔도 돼요. 어떤 비밀이라도 아이들이 몰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뭐 아동 학대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실무자 선생님 처음에 가서 매칭 받으시면 담당 선생님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혹시 무슨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다른 거는 뭐 너무 지금 1대1로 하시기 때문에 뭐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룹으로 맡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애기들이야.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서 제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교육할 때는 고등학생, 남학생들도 있었어요. 고등학생, 남학생들끼리 싸우는데 여자 선생님 2명이 와서 뜯어말려도 안 되는 힘이 딸려가지고. 그 말리면서 주먹으로 얼굴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서 애들이 뜯어 말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다 애기들이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시간이